적으로 발표를 했죠. 사드 보고 누락 문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보면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뭐 협의할 때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좌천된 것 같아요. 좌천됐는데 우리 정치자들이 좀 가장 의아해하는 점은 결국은 국방부 장관쯤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분도 어느 정도의 책임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요. 그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개 정책실장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위계 질서가 확실한 곳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민구 장관이나 더 나아가 그 참여정부 말기에 합참의장 했죠. 김관진. 네.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부 때 했죠. 그리고 지금 안보실장 하고 있는 했던 김관진 실장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상식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네. 그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라. 그러니까 꼼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네. 안 받기 위해서 네. 그 부지 줄여서 이 꼼수를 부린 건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뭐 한 1년 정도, 2년 길게 2년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요지의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저러한 뭐 김관진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 알짜배라든지 독사파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혼자 할 수는 없었다라는 그 근거가 아마 믿는 소위 말하는 세력 또는 움직임 이런 게 있었지 않느냐. 근데 과거에는 하나회가 있었는데 그게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아마 다 뭐 색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정리를 한번 했죠. 해체를 한번 했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지난 9년 동안 군 내부에서 이런 나름대로 팀을 짜서 나름대로 그룹을 지어서 중요한 요직들에 배치됐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한민구 국방장관 포함해서 아까 거론됐던 김관진 이런 분들한테 다 공유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내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것이죠. 물론 국방의 문제가 공개되거나 보안 이렇게 다 공개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특히나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성의 민주성을 만들고 또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또 동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철회이거나 아니면 또 단순하게 배치이거나 어느 쪽으로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러니까 철회는 아니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끝나야 배치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죠.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배치를 언제 하든 사드 1포대 6기가 우리나라 어딘가에 다 들어와 있는 그렇죠. 거예요. 현재. 근데 그게 작동할 수 있게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지금 요거만 그렇죠. 남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민주적 절차 밟자. 국회 비준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그 입장대로 가야 되고요. 그 점에 있어서 미국도 양해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작년인가요? 사드 배치한다라고 할 때가 빠르면 올 12월 달에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죠. 이게 근데 갑자기 선거 기간으로 공교롭게 12월에 있는 선거가 5월 달로 오니까 이게 4월 달에 와서 배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보면 이 과정이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강경화 후보자에게. 그러면 사드를 배치를 하려면 빨리 배치를 하고 철회를 하려면 빨리 철회를 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제 몰아붙이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공세를 그런 식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 문제 있잖아요. 안보 문제가 마지막 남은 보수 결집의 호기 같고 그거의 상징이 사드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드 문제로 이렇게 공세를 취한다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올라가고? 영화를 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치 공세로. 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실제로 안보를 정말 걱정한다면
위승호 정책실장 같은 사람 빨리 좀 내치는 그쵸. 주장을 본인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문제 삼고 이러는 거 보면 진짜 안보를 걱정하는 분인가 하는 의심도 들죠, 당연히. 아까 강 의원이 지적해준 뭐 알짜배라든가 독사파라든가 네. 뭐 실제로 존재해서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국방 개혁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필요한데 그 그룹의 실체는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하나회 해체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회가 해체됨으로써 다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소지를 일어나지 못하는 조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시 스물스물 이게 그 사조직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육사 특정기부터 특정기, 특정기수까지. 예, 기수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와 관련하여 김모 실장, 전 실장께서 그 소위 알짜회 등 사조직의 배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거의 그 참여정부 말부터 그 박근혜 정부 통으로 그냥 군의 요직, 청와대 안보실장을 하셨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 뭉뚱그린 국방개혁은 계획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방향은 나왔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그 군대 사조직이 있느냐 군내에 이건 밝힐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누군가가 알짜회를 만들어서 요직을 독식하잖아요. 그럼 그 인사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사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그러면 없죠. 반드시 그 손해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인사로 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산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건 또 다른 다른 차원의? 차원의 어쨌든 특화시킨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묶어서 국방개혁을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둘이 연결돼 있다면 이건 정말 큰 그럴 수도 일이죠.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이 그렇게 경로한 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군 최고 통수권자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보고를 누락한 거는 희한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고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거든요. 그게 불거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없었을까? 이거는 저는 퀘션 마크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이상한 게요. 이 문제를 보고받고 대통령이 경로했다. 경로할 일 같아요. 저는. 근데 그 경로한 것을 또 문제 삼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왜? 예, 이건 경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로했다고 누군가 비판해도 저는 당연히 경로할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 또 보고 누락 문제는 지금 조사를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국방장관이 새롭게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방장관이 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가서 또 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조사가.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 영향 평가를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로 축소해서 꼼수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를 밝히라고 그렇습니까? 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밝혀야죠. 네.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일자리 추경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11조를 해서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가가 먼저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앞장서면 민간 기업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또 국가가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또 자연스럽게 민간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보면 지난 9년 동안 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그 지난 두 정권들이 어쨌든 일자리 많이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살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야 된다. 뭐 예컨대 이런 것들을 쭉 일관되게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9년 동안 일자리가 많이 났냐면 일자리 늘어난 건 잘 모르겠는데 사내 유보금이 엄청 늘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마중물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한 축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정규직으로 바꾸는 노력,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마중물격으로 추동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제 기업들도 그러면 동시에 여기에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기업들도 이제 산업유보금을 좀 빨리 풀어서 이제 일자리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좀 분위기로 만드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공공기업에 일자리를 10개 만들면 민간기업에 6.7개가 더 만들어진다고
네, 그런 그런데 노력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대책에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까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를 하나 늘리면 뭐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게 있기 때문에 오바마보다 한 발 더 나간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과거에는 대기업의 집중 지원, 4대강 같은 거. 맞습니다. 대기업에 집중 지원하면 거기에서 뭐 소위 뭐 트리클 다운인지 영어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흘러내림 이론, 낙수 이론, 네, 낙수 낙수 효과. 이론이죠. 그게 낙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가 생긴 거 맞는데 질 낮은 일자리들이 생긴 거예요. 비정규직 늘어나고. 예, 그래서 요런 경제 패러다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럼 가계 소득이 증대하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소비가 다시 이제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 엄청 어려운 줄 알았더니 단순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석에 저소득층에게 뭐 직접 지원하잖아요. 지원하죠. 근데 이게요, 부자들한테 돈을 주면 안 쓰세요. 안 나오죠. 은행으로 가세요. 그럼요, 안 나오죠.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돈을 드리면 그건 직접 소비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이재명 시장이 네. 했던 것처럼 지역 화폐나 이런 걸 줘서 즉각 소비하게 하면 그로 인한 우선 어려운 자영업이 활성화될 그렇죠. 테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대로 하면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서 순환고리로 선순환 구조를 돌아가는 만들겠다 거예요. 이런 예, 생각 예. 같은데 그 4대강 MB가 만들 때 2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했었는데 4대 보험에 들어가는 좋은 일자리 딱 1,000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를 22조를 써서 했던 것이고 그 공공부문 일자리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이분들이 소득이 또 늘어나게 되니까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또 그쵸. 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9년 동안 경제 패러다임을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맞게 끌어왔잖아요. 지금 국민들의 힘으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자꾸 이명박 박근혜 패러다임 속으로 문재인 시대를 묶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야당이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스타트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좋은 거 추경을 왜 야당은 반대할까요? 지금 야 3당은 다 반대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최민희 의원이 준여당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국민의당도 여기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약간 다르죠? 약간, 예, 가뭄 네. 추경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뭄 추경을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아까 이제 농식품부 보고하고 제가 이제 보고 받고 오셨구나. 왔는데 그 가뭄 대책에 따른 재원이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 가뭄 추경이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저도 오늘 이제 뭐 토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 뭐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가뭄 추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충남 아산이잖아요. 저 옆 지역구가 저희 지역구도 되게 가물었고 옆 지역구도 되게 가물어서 이번에 이제 지역구를 돌아다니니까 다들 이렇게 뭐 관정 뚫자 뭐 물 해야 된다는데 지금까지 제가 또 국토교통위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또 가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냐? 수자원공사가 22조라는 4대강에다가 네. 다 투자했고 엄청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호수에서 호수로 옮기는 관로공사라고 하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 예당조수지 유명한 예당조수가 늘 말라요.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그것만 좀 연결해달라고 제발 와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이미 4대강 사업에 돈을 많이 써서 수자원공사가 돈이 빚이 없어서. 빚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가뭄 문제가 해결 안 됐던 근본적 원인은 지금 아예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와서 일자리 추경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그 가뭄 문제 먼저 해결해달라. 물론 농민분들한테 안타깝습니다.만 사실 지난 9년 동안에 우리가 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조금씩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식품부에 있는 예비비로 일단 충당하면서 또 먼저 선제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돈은. 홍수는 뒤에 처리하면 돼요. 하지만 이 가뭄의 문제는 사전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전에 좀 처리해주면 좀 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야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뭐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 근데 같기도 우리 하고. 때도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다 통과했죠.
한 번도 통과 안 된 적이 네, 없어요. 네. 추경이. 근데 요즘에 야당이 뭐 찬성하는 게 하나. 그러니까. 없는데. 근데 우리 때 야당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만약에 잘 안 되면 직접적으로 국회에 협조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정연설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정연설도 뭐 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소방공무원 찾아가고 오늘이죠. 뭐.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의 협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테고 그러면 또 여당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당도 원내대표가 뭐 필두로 해가지고 참, 계속 협조하고. 이게 참 네. 진짜 재밌는 건데 우리가 딱 한 달 전에 오늘 딱 한 달 전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모든 야당 원내대표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이게 기억 못할 수 있는데. 청와대 초청돼서. 네, 대통령 만나서 부탁한 게 공통적으로 혹시 기억나세요? 소통 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보다 더 나은 협치를 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 문제를 풀자고. 근데 지금 소통을 안 하시는 정당이 있어요. 만나자 그러면 도망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안 만나겠다 보이콧 놓겠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라는 것은 기본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소통하시는 대통령이 돼달라고 모든 야당이 주문했는데 지금은 소통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도 늘 소통하겠다고 제발 만나서 좀 상의 좀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만날 것도 없다.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그 난감합니다. 불통 DNA, 불통 본능을 네. 예, 버리셔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그러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뭐 여당인 민주당은 협상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다. 만난다고 도망가도 계속 가랑이라도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특히 이제 원내대표단이 주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원내대변인이 또 하실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개인 강훈식으로 답변해 드리죠. 예, 예. 이게 참 난감해요. 늘 자세는 낮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다 협조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일단 안 한다. 니네랑 뭐 더 이상 자료가 안 온다. 우리 그래서 국회를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들은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타들어가는 정말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낮춰서 만나고 오죽하면 전화를 하도 안 받으시니까 모 당의 대표께서 우원식 대표가 그분의 일정을 찾아서 행사장 일정에 찾아가서 제발 좀 이야기 좀 하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소통 좀 합시다. 저희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분들은 여당일 때도 국회를 잘 안 여시고요. 우리가 열자고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막 마당이 깔리는 걸 싫어하시나 봐. 예, 그 왜 그러지? 그러니까 최윤희 의원 지난번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야당일 때는. 우리가 야당일 때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 추경 문제는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하다가 그 날짜 다 돼가지고 통과했나요? 굉장히 반대도 우리의 반대는 합리적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만났다는 거죠. 일단 네. 협상은 네, 임했다. 협상도 했고 우리가 그렇게 막 지금 그 야당 그 초야당께서 하시듯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하여튼 그 문제는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있으니까. 좀 있고 22일까지예요. 사실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고 지금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인사 문제 기준 잡고 계시지만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청문회도 기준도 좀 바꾸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통적으로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랬는데 지금 그것도 안 열리고 있고 그리고 뭐 공통법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게 한 40개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일단 좀 만나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녹음 날입니다. 기준으로 수요일인데 오늘 그 법무부가 문제가 불거지고 3주 만에 검찰의 돈봉투 반찬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감찰도 사실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한 건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태잖아요. 공석에서 하다 보니 의심이 좀 가죠. 철저히 했을까? 요런. 어쨌든 결과를 보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은 면직 처분됐습니다. 이게 확정적이진 않고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겠지만은 거의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 면직 처분이 중징계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면, 면직, 정직 이런 단계인데 이건 중징계. 경징계는 이제 뭐 감봉, 뭐 견책, 경고 이런 수인데 결국 이게 면직된다는 나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가라는 얘기고 이게 연금에는 문제가 없는데 면직을 받으면 2년간 변호사를 개업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가게 되고 2년간 변호사 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징계일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징계를 받았고요. 다만
공고. 징계를 공고한 거니까 징계위원회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 청탁금지법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죠. 여기는 이영렬 전 지검장만 수사가 의뢰를 했고 안태근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어요. 해당되지 그러니까 않는다고. 돈을 낸 분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인가 보죠. 그러니까 밥값은 이영렬이 밥값은 냈죠. 내고. 그런데 이제 돈 주고 받은 거는 근데 그 특수활동비의 지출 내역은 뭐 그게 말하자면 뭐 좀 문제는 있으나 그게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법적으로 따질 수 없는 참 그렇지. 이게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생각나는 게 예전에 홍준표 의원께서 특수활동비로 뭐뭐 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로 쌓아서 뭐뭐 했다 예, 이러는 자기 아내한테 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뭐 뭘 했다 이러는데 이게 참 그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쏙 이렇게 빠져나가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어쨌든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맞지 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빨리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야 되겠죠. 지금 뭐 찾고 있고 또 몇 분에 대해서 또 검증하고 있겠죠. 내부 검증.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건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어쨌든 우병우 수사를 한 팀, 그리고 감찰국장이 그분들에게 어쨌든 격려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도 의심받는 또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가 의심받는 분께서 또 이런 것들을 격려하고 이랬던 과정들에 대해서 무엇이 좀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뭐 징계 여부를 떠나서 뭔가 좀 밝혀주기를 바라는 조사를 아마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수사를 해라, 뭐 이렇게 또는 조사를 해라 이랬던 건 야, 이 과정이 무슨 관계인지 좀 확인해 보자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없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면직 처리됐다 이렇게만 되니까 이게 좀 받아들이는 것에 뭐가 해결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이제 바라고 있는데, 그 뭐 최민호 말처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수장이 누가 되느냐 네. 이런 거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한데, 어쨌든 그거는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검찰이 그래서 코너에 어떻게 보면 몰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그 셀프 개혁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공수처는 받겠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수사권은 못 내놓겠다. 이런 개혁안을 냈는데 그 공수처도 어디에 두겠다는 게 확실히 있었던가요? 아니 그런 건 없었고 일단은 네, 크게, 그냥, 네, 크게 대전제로 한 거고요. 받겠다 이런 얘기만 했었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뭐 절대 안 받겠다는 네. 건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네. 검찰 스스로가 셀프 개혁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그 문제도 좀 봐야겠는데 공수처 문제는 검찰이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모든 게 뭐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또 해주셔야 될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공수처는 찬성한 분들이 바른정당, 국민의당, 우리당 셋 찬성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법안이 네. 일단 올라가야 돼. 법사위원장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고성동 위원장이. 아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담백하게 공수처 하겠다라고 다 이렇게 또 똑같은 생각 갖고 하시지 않고 이건 이게 문제다, 저건 저게 문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질질 끌고 가고 이러면 이게 사실은 정권 초반부의 대통령의 어떤 지지가 높을 때 이런 것들이 착 드라이브가 걸려야 되는데 그게 시간 끌기가 되면 오히려 또 동력을 상실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당론입니까 공수처가? 공수처가 그 대선 공약이잖아요.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예, 예. 네. 그래요. 하여튼 그 문제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날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어장 회복과 함께 세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물려주고 싶은 수산업을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한 열흘 이상 좀 지났는데 꽃게철이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는 이맘때쯤에 중국의 불법 어선이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답니다. 와, 이런 것 좀 이런 널리 건- 좀 네. 어떻게 알릴까? 저 내일 또 브리핑 해야겠네. 지난해 하루 평균 2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출몰했는데 네. 지금 싹 자취를 감췄다고. 그러니까 그 국가 지도자의 의지 하나가 얼마나 세상을 바꾸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지금까지는 전 정권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 사실은 그 뭐 또 충청도가 또 지역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서해안 쪽에서는 이 꽃게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어민들의 큰 생존권이죠. 그렇죠. 생존권이죠. 그리고 그거를 매번 번번이 중국한테 뺏기면서 뭐 어디 가서 하소연 해봐야 뒤늦은 뒷북 행정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래서 어민들 마음은 매일 타들어갔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이렇게 신속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걸 왜 지금까지 이런 좀 아쉬움도 들고. 그러니까 사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갑자기 사드를 안 하는 척 하다가 확 발표해 버리니까 중국이 잔뜩이나 사드 반대하는데 얼마나 이게 거시기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강경화 내정자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뭐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중국 특사를 굉장히 격이 높게 해서 2번이나 파견한 셈이잖아요. 박병석 우리 전 부의장님, 그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님 2번이나 파견한 셈이어서 중국 내에서 그것만으로도 좀 위로받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고 사드 관련된 외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보이지 않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약간 팀플레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 정부에서 오다를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는 느낌이라면 약간은 지금 가져가고 있는 특사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강경화 외무장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역할 분담과 팀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좀 자리매김하는 지금 바꿔 말하면 이게 결국은 시스템 교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재풀이 그만큼 넓다는 거죠. 네, 이런 건 아주 다행스럽게 보입니다.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슬로건인가요? 나라다운 나라였습니까? 네. 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나라답게 특히 이번 까먹었는데요. 네. 이번 현충일 추념사 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막 곳곳에서요. 뭐 파독 광부 옛날에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이 우리 정말 위로받았다. 그다음에 청계천 그 재봉 그 미싱하던 분들이 막 또 감동받았다. 곳곳에서 진짜 옆에 있는 분들이 감동의 물결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네티즌들도 추념사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나? 지금까지?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다들 감동받았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5.18 갔다가 그때도. 네, 그때도 뭐 다들 뭐 옆에서 좀 재밌는 장면 여러 개를 봤는데 사실 언론에는 안 나왔는데 맨 먼저 그러니까 대통령 계신데 옆자리 좌측편에 그 앞을 바라보고 좌측편에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자리를 딱 잡고 앉아 있었고 그 옆과 뒤쪽으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말씀을 쫙 하셨어. 근데 이제 처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한번 보자. 호남에 와서 네가 뭐라고 하는지. 연설이 다 끝났어요. 쫙 다 일어나는 거야. 근데 국민의당이 못 일어나시더란 거야. 이게 일어나기도 애매하고 다 박수치고 일어나는데. 그럴 땐 일어나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이. 그거야. 여기 와서 실제로 광주를 한번 확 안아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태어나신 분도 안아주면서 같이 이제 우시는 분도 안아주고 이제 생각하면 지금 또 울컥하네. 근데 그랬는데 그때 못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는 일어나서 당의 입장 이런 걸 떠나서 그럼요. 박수치고 그러면서 그때 많은 의원들이나 주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1시간짜리 감동적 드라마를 하나 본 것 같다. 우리가 다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행사가 이렇게 드라마처럼 되는 것도 저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5.18 때는 나는 누구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방향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서 마치 저는 늘 정조가 나는 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장면이 저는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에요. 그것과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괴테가 그랬어요. 진정한 애국은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것이다. 그거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그래서 국민 모두를 애국자로 자리매김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당연한 모두의 거고. 대통령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최민희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이 네. 미래부 차관으로 갔는데 네. 인터넷에서는 이걸 두고 대통령의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뭐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일단요, 그 방통위원을 지난 4월에 임명을 했어요. 김영수를. 그런데 임기가 보장되는 이게 직이죠, 임기가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직무대행이 이것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임명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임을 시켜버렸어요, 이분을. 네. 황교안 대행께서 대통령 몫인데 그러니까 이게 알박기 논란인 거예요.
3년 동안 구새누리 세력의 방통위원을 알박기 했다. 그러면 지금 방통위원이 5명인가요? 본래 이제 방통위원은 5명인데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지명하세요. 이 중에 1명이 이제 그 방통위원장, 다른 1명은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상임위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당이 1명을 임명해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네. 국회에서 여당이 임명하는 거고 나머지 2명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1명, 국민의당이 국민의당 1명씩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3, 야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런데 황교안이 알박기를 함으로써 함으로써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3위가 바뀐 거죠. 그렇죠. 3위가 바뀌어서 이상한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선 알박기 한 분은 그만두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빛나는 배려심. 그래서 이분을 통신 전문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래부 차관으로 보내신 거죠. 신의 한 수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신의 한 수라고 네. 표현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방통위도 제대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행정부에 있으면 또 오히려 네.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또 이렇게 더 엄격하게 하실 수 있고. 이 차이가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된대요. 그래서 임기가 3년 정해지면 그건 3년 동안 못 잘라요. 누구도. 그리고 너무 강조하시면은 아니 뭐 워낙 방송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국민의당에서 임명한 분은 철회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종편 토론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강모 변호사가 네. 국민의당 패널로 나와서 자당 대표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당 대표를 찍어서. 그때 대표가 누구였는데요? 박지원 대표님이죠.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아니 우리가 분당하고 이랬지만 박지원 대표님이 그 당신당 대표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왜 비난만 하시냐. 박지원 대표님 장점도 많으시다.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편을 들어주셨구나. 편을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게 제일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자신들이 임명한 분을 왜 네, 철회하는 근데 거예요? 막말 그분은 왜 논란. 그러냐면 안철수 수 사람이라서. 안철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안철수 대표를 막말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저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강원식 의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오늘 그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민생 현장 방문한 건데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 한 달쯤 지났는데 5번째 민생 현장 방문이라 그래요. 근데 2번째 민생 현장 방문한 것이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때문에 서울영화원 방문했던 건데 이번 추경에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 네, 치매 대책 네, 들어가요.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다 극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공약에 다 포함되어 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 다른 사실은 당도? 예. 그래서 그 40개 법안 중에 하나니까 그것들은 좀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전체적인 이해도를 갖고 추경을 좀 받아주고 또 아니면 또 이렇게 물론 협상하는 과정에 어떤 건 좀 넣고 뺄 수는 있습니다만 그쪽도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보통 SOC 사업비 쭉 몇 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이래야 되는데 문제라니까 그렇지 않은 이게 거야. 이번에 네. SOC 없음, 선심 예산 없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오히려 해주면 이렇게 좀 아무 우리 틀이 동네 없- 도로 가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야당 의원들 지역구 예산 좀 달라 그러면 좀 넣어주고 이렇게.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국민들은 안 좋아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게 여야 관계를 윤활유처럼 해줬다고 해요. 저는 비례라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무 예산이다. 그래갖고 막 자랑했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보니까 주변이 뜨악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약간 요런 결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공무원 중에 상당 부분이 지방직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 김진표 위원장이 그 시도지사들 모셔놓고 한번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 공감을 얻은 장면들을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즉 바꿔 말하면 이제 지방에서 실제로 행정을 보시는 시도지사들은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반기일 거예요. 이거를 소방공무원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과 소방 문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실제로 행정에서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마음을 알아주셔야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그 본인이 지역 속하신 시도지사들하고 상의를 함께 좀 하셔갖고 이걸 반대해야 되는지도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뒷일정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조사 기간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만 역대 최고 기록을 찍은 적도 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YS 이후로 두 번째로 최고 찍은 것도 있고 그런 어쨌든 80%를 넘는 국정 지지를 보였는데 이게 70%로 내려왔거든요. 78%입니다. 예.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기인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요, 84, 5%가 계속 유지되면 그거는 이제 85%대 박스권에 갇혀서 새로운 박스권 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단 조정기는 있는 거고요. 조정기. 근데 이제 요거에 영향을 준 요인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여론조사 때 이렇게 보시면 무응답층이 있어요. 우리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때 무응답층이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나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영향을 미친 게 자유한국당이 아주 소폭 올랐잖아요. 이거는 사드 논란으로 인한 보수층의 일부 결집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는 떨어져 나간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때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은 다 털어도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먼지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 중도 보수 쪽에 있던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죠. 그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요인이죠. 보수층이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럼 전체 프로테이지는 우리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정도로 일반적으로 보죠. 자, 강원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 너무 구체적이죠. 저는 뭐 별 대세 지장 없는 이야기다. 이게 뭐 크게 보면 6% 빠진 거가 뭐 84에서 78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이게 이명박 박근혜의 최대 지지율보다 높다. 그건 바꿔 말하면 아주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78% 80% 이거 78%라도 우리 잘 유지하기 바쁘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요. 이게 두 번째는 나머지 세 당이 아직 단자리 숫자에서 그냥 넘쳐나는 왔다 갔다 하는 숫자다. 그래서 과거 양당 구조의 때는 굉장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78%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41%로 당선되셨는데 78%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의 배에 가까운 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선 아무런 대세 지장이 없다. 통큰 분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걸로 진짜 나타 시즌3 26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한 말, 뭐 현안이 좋고 뭐도 좋고 개인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전 첫 번째 방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아니 재밌었고요. 네. 갑자기 활기가 넘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금태- 저는 길을 뺏기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금태섭보다 훨씬 그러면 좋았어요. 나는 통큰. 네. 그래요. 앞으로도 지각하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여기가 무슨 북로였죠? 월드컵 북로인데 월드컵 북로인데 북자를 뺐죠. 월드컵로를 아니 이게 또 이 앞에 운전해 주시는 택시 기사분한테 월드컵 북로 가면 되는데 이분이 월드컵로를 찍고 가시고. 그러니까. 예. 그래 왜 그래 결석보다 지각이 낫지 뭘 그래요. 결석도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그러면 우리 강원식 의원이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어서 네. 주인공이 또 나오셨으니까 주인공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셋이서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초대 손님 한 분. 저도 이제 편하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 그런 거 되게 하고 싶었어요. 예, 물어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민주적 절차 밟자. 국회 비준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그 입장대로 가야 되고요. 그 점에 있어서 미국도 양해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작년인가요? 사드 배치한다라고 할 때가 빠르면 올 12월 달에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죠. 이게 근데 갑자기 선거 기간으로 공교롭게 12월에 있는 선거가 5월 달로 오니까 이게 4월 달에 와서 배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보면 이 과정이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강경화 후보자에게. 그러면 사드를 배치를 하려면 빨리 배치를 하고 철회를 하려면 빨리 철회를 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제 몰아붙이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공세를 그런 식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 문제 있잖아요. 안보 문제가 마지막 남은 보수 결집의 호기 같고 그거의 상징이 사드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사드 문제로 이렇게 공세를 취한다고 자유한국당이 뭐 그렇게 올라가고? 영화를 볼 것 네.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치 공세로. 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실제로 안보를 정말 걱정한다면 위승호 정책실장 같은 사람 빨리 좀 내치는 그쵸. 주장을 본인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문제 삼고 이러는 거 보면 진짜 안보를 걱정하는 분인가 하는 의심도 들죠, 당연히. 아까 강 의원이 지적해준 뭐 알짜배라든가 독사파라든가 네. 뭐 실제로 존재해서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국방 개혁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필요한데 그 그룹의 실체는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하나회 그렇지. 해체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회가 해체됨으로써 다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소지를 일어나지 못하는 조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시 스물스물 이게 그 사조직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육사 특정기부터 특정기, 특정기수까지. 예, 기수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와 관련하여 김모 실장, 전 실장께서 그 소위 알짜회 등 사조직의 배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거의 그 참여정부 말부터 그 박근혜 정부 통으로 그냥 군의 요직, 청와대 안보실장을 하셨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 뭉뚱그린 국방개혁은 계획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방향은 나왔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그 군대 사조직이 있느냐 군내에 이건 밝힐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누군가가 알짜회를 만들어서 요직을 독식하잖아요. 그럼 그 인사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사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그러면 없죠. 반드시 그 손해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인사로 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산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건 또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차원의? 어쨌든 특화시킨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묶어서 국방개혁을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둘이 연결돼 있다면 이건 정말 큰 그럴 수도 어마어마한 있죠.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이 그렇게 경로한 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군 최고 통수권자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보고를 누락한 거는 희한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고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거든요. 그게 불거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없었을까? 이거는 저는 퀘션 마크고요. 아. 그리고 저는 제일 이상한 게요. 이 문제를 보고받고 대통령이 경로했다. 경로할 일 같아요. 저는. 근데 그 경로한 것을 또 문제 삼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왜? 예, 이건 경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로했다고 누군가 비판해도 저는 당연히 경로할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 또 보고 누락 문제는 지금 조사를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국방장관이 새롭게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방장관이 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가서 또 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조사가.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 영향 평가를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로 축소해서 꼼수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를 밝히라고 그렇습니까? 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밝혀야죠. 네.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일자리 추경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11조를 해서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가가 먼저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앞장서면 민간 기업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또 국가가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또 자연스럽게 민간 일자리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보면 지난 9년 동안 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그 지난 두 정권들이 어쨌든 일자리 많이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살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야 된다. 뭐 예컨대 이런 것들을 쭉 일관되게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9년 동안 일자리가 많이 났냐면 일자리 늘어난 건 잘 모르겠는데 사내 유보금이 엄청 늘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마중물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한 축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노력,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마중물격으로 추동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제 기업들도 그러면 동시에 여기에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기업들도 이제 산업유보금을 좀 빨리 풀어서
이제 일자리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좀 분위기로 만드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공공기업에 일자리를 10개 만들면 민간기업에 6.7개가 더 만들어진다고. 네, 그런 그런데 논리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대책에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까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를 하나 늘리면 뭐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게 있기 때문에 오바마보다 한 발 더 나간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과거에는 대기업의 집중 지원, 4대강 같은 거. 맞습니다. 대기업에 집중 지원하면 거기에서 뭐 소위 뭐 트리클 다운인지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흘러내림 이론, 낙수 이론, 네, 낙수 낙수 효과. 이론이죠. 그게 낙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가 생긴 거 맞는데 질 낮은 일자리들이 생긴 비정규직 거예요. 늘어나고. 예, 그래서 요런 경제 패러다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럼 가계 소득이 증대하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소비가 다시 이제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 엄청 어려운 줄 알았더니 단순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석에 저소득층에게 뭐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죠. 사드 보고 누락 문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보면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뭐 협의할 때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좌천된 것 같아요. 좌천됐는데 우리 정치자들이 좀 가장 의아해하는 점은 결국은 국방부 장관쯤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분도 어느 정도의 책임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요. 그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개 정책실장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위계 질서가 확실한 곳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민구 장관이나 더 나아가 그 참여정부 말기에 합참의장 했죠. 김관진. 네.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부 때 했죠. 그리고 지금 안보실장 하고 있는 김관진 실장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상식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네. 그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라. 그러니까 꼼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네. 안 받기 위해서 네. 그 부지 줄여서 이 꼼수를 부린 건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뭐 한 1년 정도, 2년 길게 뭐 2년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요지의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저러한 뭐 김관진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 알짜배라든지 독사파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혼자 할 수는 없었다라는 그 근거가 아마 믿는 소위 말하는 세력 또는 움직임 이런 게 있었지 않느냐. 근데 과거에는 하나회가 있었는데 그게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아마 다 뭐 색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정리를 한번 했죠. 해체를 한번 했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지난 9년 동안 군 내부에서 이런 나름대로 팀을 짜서 나름대로 그룹을 지어서 중요한 요직들에 배치됐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한민구 국방장관 포함해서 아까 거론됐던 김관진 이런 분들한테 다 공유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내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것이죠. 물론 국방의 문제가 공개되거나 보안 이렇게 다 공개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특히나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성의 민주성을 만들고 또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또 동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철회이거나 아니면 또 단순하게 배치이거나 어느 쪽으로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러니까 철회는 아니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끝나야 배치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죠.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배치를 언제 하든 사드 1포대 6기가 우리나라 어딘가에 다 들어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현재. 근데 그게 작동할 수 있게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지금 요거만 그렇죠. 남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드에 대해서 나중에 다 통과했죠. 한 번도 통과 안 된 적이 네, 없어요. 네. 추경이. 근데 요즘에 야당이 뭐 찬성하는 게 하나.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때 야당하고 달라요. 저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만약에 잘 안 되면 직접적으로 국회에 협조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정연설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정연설도 뭐 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소방공무원 찾아가고 오늘이죠. 뭐.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의 협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테고 그러면 또 여당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당도 원내대표가 뭐 필두로 해가지고 참, 계속 협조하고. 이게 참 진짜 재밌는 건데 우리가 딱 한 달 전에 오늘 딱 한 달 전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모든 야당 원내대표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이게 기억 못할 수 있는데. 청와대 초청돼서. 네, 대통령 만나서 부탁한 게 공통적으로 혹시 기억나세요? 소통 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보다 더 나은 협치를 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 문제를 풀자고. 근데 지금 소통을 안 하시는 정당이 있어요. 만나자 그러면 도망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안 만나겠다 보이콧 놓겠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라는 것은 기본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소통하시는 대통령이 돼달라고 모든 야당이 주문했는데 지금은 소통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도 늘 소통하겠다고 제발 만나서 좀 상의 좀 하자고 하는데 우린 더 이상 만날 것도 없다.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그 난감합니다. 불통 DNA, 불통 본능을 버리셔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그러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뭐 여당인 민주당은 협상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만난다고 도망가도 계속 가랑이라도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특히 이제 원내대표단이 주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원내대변인이 또 하실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개인 강훈식으로 답변해 드리죠. 예. 이게 참 난감해요. 늘 자세는 낮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다 협조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일단 안 한다. 니네랑 뭐 더 이상 자료가 안 온다. 우리 그래서 국회를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들은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타들어가는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낮춰서 만나고 오죽하면 전화를 하도 안 받으시니까 모 당의 대표께서 우원식 대표가 그분의 일정을 찾아서 행사장 일정에 찾아가서 제발 좀 이야기 좀 하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발 소통 좀 합시다. 저희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분들은 여당일 때도 국회를 잘 안 여시고요. 우리가 열자고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막 마당이 깔리는 걸 싫어하시나 봐. 네, 그 왜 그러지? 그러니까 최윤희 의원 지난번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야당일 때는. 우리가 야당일 때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 추경 문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하다가 그 날짜 다 돼가지고 통과했겠나요? 굉장히 반대도 우리의 반대는 합리적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만났다는 거죠. 일단 협상. 네, 협상도 했고 우리가 그렇게 막 지금 그 야당 그 초야당께서 하시듯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하여튼 그 문제는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있으니까. 좀 있고 22일까지예요. 사실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고 지금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인사 문제 기준 잡고 계시지만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청문회도 기준도 좀 바꾸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통적으로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랬는데 지원하잖아요. 지원하죠. 근데 이게요 부자들한테 돈을 주면 안 쓰세요. 안 나오죠. 은행으로 가세요. 그럼요, 안 나오죠.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돈을 드리면 그건 직접 소비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이재명 시장이 네. 했던 것처럼 지역 화폐나 이런 걸 줘서 즉각 소비하게 하면 그로 인한 우선 어려운 자영업이 활성화될 그렇죠. 테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대로 하면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서 순환고리로 선순환 구조를 거예요. 만들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그 4대강 MB강 만들 때 2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했었는데 4대 보험에 들어가는 좋은 일자리 딱 1,000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를 22조를 써서 했던 것이고 그 공공부문 일자리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이분들이 소득이 또 늘어나게 되니까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또 그쵸. 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9년 동안 경제 패러다임을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맞게 끌어왔잖아요.
지금 국민들의 힘으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자꾸 이명박 박근혜 패러다임 속으로 문재인 시대를 묶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야당이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스타트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좋은 거 추경을 왜 야당은 반대할까요? 지금 야3당은 다 반대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최민희 의원이 준여당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국민의당도 여기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약간 다르죠? 약간, 예, 가뭄 네. 추경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뭄 추경을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아까 이제 농식품부 보고하고 제가 이제 보고 받고 오셨구나. 왔는데 그 가뭄 대책에 따른 재원이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 가뭄 추경이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저도 오늘 이제 뭐 토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 뭐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가뭄 추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충남 아산이잖아요. 저 옆 지역구가 저희 지역구도 되게 가물었고 옆 지역구도 되게 가물어서 이번에 이제 지역구를 돌아다니니까 다들 이렇게 뭐 관정 뚫자 뭐 물 해야 된다는데 지금까지 제가 또 국토교통위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또 가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냐? 수자원공사가 22조라는 4대강에다가 네. 다 투자하고 엄청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호수에서 호수로 옮기는 관로공사라고 하는데 충남 같은 경우 예당조수지 유명한 예당조수가 늘 말라요.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그것만 좀 연결해달라고 제발 와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이미 4대강 사업에 돈을 많이 써서 수자원공사가 돈이 빚이 없어서. 빚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가뭄 문제가 해결 안 됐던 근본적 원인은 지금 아예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와서 일자리 추경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그 가뭄 문제 먼저 해결해달라. 물론 농민분들한테 안타깝습니다만 사실 지난 9년 동안에 우리가 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조금씩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식품부. 농식품부에 있는 예비비로 일단 충당하면서 또 먼저 선제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돈은. 홍수는 뒤에 처리하면 돼요. 하지만 이 가뭄의 문제는 사전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전에 좀 처리해주면 좀 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야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뭐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 근데 같기도 우리 하고. 때도 처음에 반대했다가